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대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며칠 후에 들어오거나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조 바이든이 그의 뇌물수수를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희죽희죽 웃으면서 돈은 어디 있지? 라고 물으면서 조롱했는데 그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입증하는 스모킹건이 나왔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켄터키주 하원 의원 제임스 코머가 금요일에 2018년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인 조 바이든의 형 제임스 바이든이 조 바이든에게 써준 20만 달러 수표를 X 구 트윗에 올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수표입니다. 코머는 하원 감독위원회가 입수한 은행 기록에 따르면 제임스와 사라 바이든이 조 바이든에게 개인 수표 형태로 20만 달러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코머는 2018년 제임스 바이든이 파산한 시골 병원 운영업체 아메리코어로부터 60만 달러의 대출을 받았는데 파산 법원 문서에 따르면 제임스 바이든이 조 바이든이 정치적 인맥으로 중동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이러한 대출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코머는 2018년 3월 1일 아메리코어가 사업용 은행 계좌가 아닌 제임스 바이든과 사라 바이든의 개인 은행 계좌로 20만 달러 대출금을 송금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제임스 바이든은 동일한 개인 은행 계좌에서 수령인 조 바이든에게 20만 달러 수표를 썼다고 전했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의 바이든 일가의 해외 뇌물 수수에 대한 조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앞서 회람된 하원 멤버에 따르면 바이든 일가와 그 동료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루마니아, 카자흐스탄에서 2,400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스모킹건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무장한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일갈하고 며칠 후에 네브라스카에 있는 15만 평방피트에 달하는 대규모 탄약 공장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월 13일 그랜드 아일랜드 근처 호네디 제조 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여성 1명이 사망하고 남성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더 엄격한 탄약법을 요구해왔고 작년부터 민간인에 대한 탄약 판매를 억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총알이 없으면 수정헌법 제2조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총기는 쓸모없는 금속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국립사격스포츠재단 대변인은 워싱턴 이그제미너에게 정부는 문제의 미주리주 레이크시티 시설에서 생산된 합법 탄약의 제조 및 상업적 판매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백악관은 이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윈체스터 애뮤니션에 따르면 군대가 충분한 양을 확보하면 민간에 잉여 탄약을 판매할 수 있는데 X 구 트윗에서 한 여성이 호네디 탄약 공장이 현재 탄약 공급을 중단했고 윈체스터가 민간에게 탄약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썼습니다. 저희 가게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그녀는 썼습니다. 그녀는 또 레이크시티가 모든 민간 탄약을 중단했다는 속삭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능하다면 가서 탄약을 사거나 총을 사십시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콜랩스.뉴스는 앞으로 미국의 탄약 가용성이 우려된다면 지금 비축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비축량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X에서 이 의심스러운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나는 모든 공장 폭발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곧 미국 시민들이 많은 탄약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 터질 것 같습니다. 푸틴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처음으로 이번 주 1대1로 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정치적 상징으로 가득 차 있지만 양국 간 무역관계가 급속히 발전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20개월이 지난 지금 베이징과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스크바 유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세는 수십 년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몇 년 동안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러시아의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이 10에서 20%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이후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 원자재 수출이 중단되고
다국적 기업이 대거 러시아에서 철수하면서 중국의 점유율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러시아 상품 구매는 8월에 달러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로 급증했으며 현재 중국은 러시아 상품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아시아 소사이티의 중국 전문가이자 선임연구원 필립 이바노프에 따르면 양국관계 심화는 중국에게 유리한 제안입니다. 베이징은 할인된 가격으로 러시아 상품과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화웨이 같은 중국 브랜드는 큰 경쟁 없이 러시아의 방대한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바노프는 이러한 추세는 전쟁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가속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금융연구소의 로빈 브룩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주 초 트위터에서 러시아와 선진국들의 중국 수출 성장의 차이를 보여주는 차트를 인용해서 새로운 러시아-중국 무역축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빈 브룩스가 보여주는 중국의 대륙별 무역 현황입니다. 여기서 검정색 선은 총 토탈이고 하늘색 선은 선진국입니다. 붉은색 선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입니다. 토탈과 나머지 대륙에 대한 중국의 수출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수출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지만 베이징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가 심화되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고 이바노프는 지적했습니다.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 중국 통화는 러시아 수입의 3분의 1 이상,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바노프는 중국의 러시아 석유, 석탄, 금속 구매는 사실상 모두 위안화로 결제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제재가 풀려도 경제 봉쇄에서 얻은 교훈은 러시아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고 풍부한 위안화 현금으로 러시아는 선택할 수 있는 중국산 제품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방대한 소비시장과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가스 매장량이 몽골을 거쳐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엄청난 규모와 러시아 자원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중국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러시아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남을 것이고 위안화 무역 결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시아 소사이티 이바노프는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중앙아시아 및 동유럽과 무역 증진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 총수에 따르면 2023년 첫 4개월 동안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 국가와 무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7% 증가해서 250억 달러 이상에 달했고 2022년 말까지 이들 국가와 무역액이 이미 7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중국의 조지아 및 벨로루시 수출은 2배 이상 증가했고 아르메니아에 대한 수출은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넘어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